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탄소 중립 거버넌스와 적법 절차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제는 소주제로 나와 있듯이 탄소 중립 정책에서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탄소 중립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뭐 정의된 통일된 견해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가, 기업, 조직 등을 통치하거나 관리하는 활동이나 방법을 의미한다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버넌스는 어, 공공의 영역에 있어서는 조직과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마찬가지로 저희 일반적인 주식회사라든지 뭐 이런 법인에 있어서도 법인이나 단체법에 있어서도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단체법 질서에 관련된 내용들도 물론 상법을 통해서 주식회사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공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이제 행정에만 한정되어 있지는 않고 행정에 참여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형성한 단계에서의 나름의 조직과 절차에 관련된 일련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공공에 있어서의 또 그런 단체 법 질서겠죠. 공공에 있어서는 나름의 뭐 주주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다양한 그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관계되는 사람들의 의견을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과 절차를 정비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제 자연 뭐 보전 연맹이라든지 뭐 여기에서 보면 환경 거버넌스에 대해서 되게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국가, 시장, 시민사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천연 자원의 관리와 관련된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결정하고 행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 어떻게 결정되고 행동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게 그 조직과 절차를 형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있어서는 거버넌스는 이제 주로 뭐 조직에 의존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뭐 내용들을 설명한 경우는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직에 넘어서서 이제 절차적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탄소 중립 거버넌스의 얘기로 돌아와 보면 결국 탄소 중립 정책의 결정과 구체적 집행을 위해서 관련된 행정 조직, 뭐 행정 작용, 행정 절차의 총체인데 사실 뭐 행정 조직 작용 절차는 너무 좀 강학적인 개념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일련의 과정, 메커니즘 좀 이해하고 거기에 어떻게 의사가 잘 반영되고 특히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있다 말이에요. 이제 그 대중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실제 그 정책 결정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맺을 수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관계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사회적인 공공 선호에 대한 함수를 이제 결정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현재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주요 법률 또는 법률안들을 보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탄소 중립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 지원 법률안, 전기사업법 개정안들이 각각 발의는 됐는데 현재까지 이제 뭐 그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이제 아무래도 좀 스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권 교체기에 맞춰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탄소 중립 기본법은 제정이 됐는데 관련된 이제 이제 에너지 전환 지원 법률안이라든지 전기사법 개정안은 아직은 이제 논의가 국회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런 탄소 중립 관련 규제 정책의 주체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그 법에서는 뭐 정부, 뭐 산업통상부 장관, 정부란 표현은 약간 좀 추상적인 표현이고요. 정부 구체적으로 어떤 소관 부처가 담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포트하는 이런 법률 안에서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이런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국가 기본계획, 기후위기 적응 대책,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하는 큰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걸 서포트하는 이제 그 법률안, 에너지 저환 지원 법률안, 이건 전기사법 개정안 내용들 보면 발전사업 변경 협약, 발전사업자 지정 철회, 에너지 전환 기금, 그리고 석탄 발전 상한제 관련 내용들을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법이 제정됐으니까 있지만 이제 아래에 있는 두 가지는 이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것에 있습니다.
이런 탄소 중립 거버넌스가 이제 나름의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기후 변화와 굉장히 큰 이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맞춰서 어,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화석 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 배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부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에너지는 이제 에너지 계획이랑 어쨌든 장기적인 플랜으로 저희가 에너지 계획을 짜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전력 부분의 전환으로 이제 한번 할 수 있는데요. 전자는 이제 행정 계획으로 성격을, 후자는 이제 뒤에 있는 전력 부분의 전환은 구체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사업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행정 처분 또는 행정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탄소 중립 정책에 관련돼서 물론 이제 현재라고 하기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긴 했는데 최근까지 정확히는 한 2021년 정도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국민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논의가 조금 좀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측면. 물론 이제 국민의 대의기관이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긴 하긴 하지만 그것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반드시 뭐 국민 투표율까지 미쳐서 뭐 할 정도까지인지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에 준해서 논의가 성숙하고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립해 보면 한국형 탄소 중립 거버넌스에 관련된 특징은 첫째로 이제 불확정 개념이 좀 남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후 위기, 뭐 탄소 중립 사회, 기후 정의, 정의로운 전환, 뭐 다 좋긴 좋은데 구체적으로 뭐 정의로운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실 이걸 선뜻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거든요. 그거를 과연 법률에서 정할 수 있을까, 개념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게 약간 법적인 개념으로는 약간 친숙하지 않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행정 계획 형식으로 이제 많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책 형성을 전제하고 있는데 국가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든지 기후 위기 적응 대책 뭐 다 좋긴 좋은데 이런 행정 계획의 단계로 오게 되는 경우에는 계획의 결정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획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물론 이제 결론을 뭐 미리 말씀드린 것이긴 한데 그 계획을 누가 결정하느냐, 위원회를 통해서 나름의 이제 그 논의를 성숙하고 이제 총회를 모은다고 하지만 그 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편향되어 있거나 제대로 이제 정도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로 이제 고루고루 안배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상 정부의 위원회가 이런 중요한 계획을 세우는 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금을 통한 재정 정책을 좀 얘기하고 있죠. 기후 대응 기금, 에너지 전환 기금.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또 발전 사업자의 이익 지위, 종전의 발전 사업자의 일을 제한하거나 또 때로는 박탈할 수 있는 권한들, 발전 사업자 지정철에 연간 화력 발전량 제한하는 등의 이런 구체적인 처분 권한들을 또 규정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제도. 위원회 제도가 과연 한국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게 저희 문제의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이게 국민 투표의 대상이냐 이런 거는 너무 좀 헌법적인 논의인 것이고, 아무튼 간에 중요한 것 같은데 탄소 중립이 정말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서 이게 과연 논의가 이제 지금까지 잘 이루어지고 왔는지에 있어서는 약간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지에 관한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논의들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적법 절차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는 뭐 좋게 얘기해 본다고 하면 사후적으로 뭐 재판 가서 뭐 적법 절차 얘기를 다투기보다는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 애초부터 절차를 준수해서 절차를 준수한다는 얘기는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얘기들을 이제 공정하게 반영시킨다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처럼 적법 절차 원리가 무슨 항변권의 개념처럼 뭐 증거를 다툰다든지 아니면 처분의 뭐 어떤 하자를 다투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그런 정책을 형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적법 절차를 순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나름 이제 오늘 논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논의를 좀 살펴보면서 미국에서 갖고 있는 적법 절차의 의미, 그 미국에서의 적법 절차의 의미가 단순하게 사후적인 어떤 사법심사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그거 정도의 논의를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적 의사 결정 구금으로서도 엄청 강하게 이제 작용하고 있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 관련돼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의 이제 탄소 중립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이런 적법 절차 원리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한국에 좀 소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적법 절차의 원리 관련된 일반적인 거 살펴보면 좋은데 뭐 이걸 다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발췌를 제가 해봤는데요. 일단 이제 영미법상 적법 절차의 원리는 이제 주로 자연적 원리, 뭐 내추럴 저스티스라는 뭐 원칙으로 통해 발전되어 왔고 마그나 카르타에도 이제 반영되어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차 수정헌법이랑 14차 수정헌법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명문으로 규정하고 이걸 또 판례를 통해서 많이 발전시켜줘요. 논의들을 절차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리 내용까지도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경우도 당연히 이런 적법절차 원칙이 기본적으로 인정되고 있긴 있는데 미국은 이제 이 적법절차 원리를 어떻게 활용해 왔냐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 우위 사상에 이제 발표가 잡혀 있는 동안에 미국은 이거를 위반한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법령과 처분 등에 대해서는 직접 이제 사법부가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법심사 제도를 통해서 이 적법절차 원리를 굉장히 이제 발전시켰던 거죠. 이게 이제 사후적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사후적 심사의 기준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이는 입법부랑 행정부도 사법부가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 행정에 있어서도 그 적법절차 원리를 준수하겠다라는 것들,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기껏 해놨는데 이게 위헌이 되거나 무효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형태로 발전이 되어 있다. 물론 이제 그 절차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물론 유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를 좀 저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뭐 보호 대상 관련돼서 뭐 그 골드버그 켈리 사건도 있고 이런 뭐 로스 사건도 있긴 있는데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나라 책에도 많이 잘 소개되어 있는 것들이긴 해서 뭐 이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시정지 하고서 잠깐 보셔도 내용이긴 한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캘리포니아 주 얘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와서 이런 그 적법절차 원리 조치가 이제 박탈행위라고 해서 이 관련되어 있는 논의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 내용들 보면 우리 헌법에서 23조 3항이랑도 굉장히 논의가 맞닿아 있는 거죠. 23조 3항에서의 수용 사용 제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관련된 논의랑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 미국의 논의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조문이 같은 조문이 있다 보니까 내용들이 이제 비슷하긴 한데요. 아무튼간에 이제 요구되는 적법조치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긴 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연방행정절차법 지금 46년도에 APA라고 하잖아요. APA가 이제 제정되면서 청문 절차가 되게 강조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청문 절차가 되게 요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에 비할 때는 미국에서의 청문 절차는 기본적으로는 되게 준사법적인 특히 행정법 판사 제도에 의해서 잘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데 이제 매튜 판례를 가지고 이제 유연해졌다고 하는 견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 1970년도에 이제 매튜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그 판례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사적인 이익, 그러니까 프라이빗 인터레스트, 정부의 이익, 거버먼트의 이제 인터레스트, 그리고 이제 잘못된 결정의 위험, 추가적 자체를 여러 가지를 이제 어쨌든 그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익 형량에서 법에 규정된 행정 절차가 적법 절차에 충분히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fully comport한 걸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거를 이제 생략하고 일반적으로 뭐 그냥 단순하게 이제 그 좀 심드렁하게 설명하는 견해들은 뭐 되게 유연해졌다. 이 적법 절차가 뭐 세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긴 하지만 그거는 뭐 그 결론이 뭐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기서 나와 있는 어떤 논리 전개를 보면 충분히 부합하는 점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 판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ALJ라고 하는 행정판사 제도에 의해서 청문 절차를 통해서 절차 주저자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심사 강도가 야 우리 잘 되고 있다라고 해서 사법부에서 심사 강도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약간 그 약해진 이후의 전 단계로 이미 그걸 보장할 만한 절차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면 상위 사법심사의 기준으로는 약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앞 단계에서 이미 잘 필터링 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얘기를 생략하는 거죠. 앞 단계에서 필터링 되는 얘기를 생략하니까 그거 봐라 행정 절차에서 적발 절차의 강도가 약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자꾸 약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니까 잘 무효가 안 되게끔 설명한 거를 좀 설명해야 하는 건데 정확한 설명이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이제 오늘의 본론인데요. 본론에서는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탄소 중립 절차잖아요.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탄소 중립 거버넌스에서 어떤 적법 절차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이제 내용을 준비한 건데 그래서 캘리포니아 다 좋다 저건데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를 이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전제된 내용이네요. 일단은 캘리포니아 주에선 지구 온난화 해결법이 2006년도에 제정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에 따르면 2020년까지 이미 지나긴 했죠.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1990년 수준으로 정하면서 주 정부 기관인 대기자원위원회 CARB에 행정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2020년이 이미 지났잖아요.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계속 새로운 안이 나오면서 개정되면서 계속 연장되고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제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목표치가 이제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이제 CARB 같은 경우는 67년도에 처음 설립되었는데 초창기에는 대기 오염 위한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맡고 있는데 2006년 바로 이제 이 지구 온난화 해결법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소 프로그램까지 개발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대기 오염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내용까지 기관의 권한이 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 대기자원위원회 대충 구성할 것 같은데 캘리포니아 주 대기자원위원회 16명의 구성을 하는 과정을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서 만든 제도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대기자원위원회 만들면 그 기관장이 다 임명하잖아. 임명하는 구조를 취하게 돼서 결국에는 그 위원회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할 텐데 캘리포니아 주의 이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대기자원위원회 구성을 보면 주지사가 12명을 임명하지만 주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이제 임명하지 않는 4명은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2명씩 보내는 거죠. 그리고 주지사가 12명을 임명하는 경우에도 각 지방,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제 지방 대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5명 전문가죠. 또 규제 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형사 전문가, 공익위원, 상임위원까지 해서 골고루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6명은 결국에는 어쨌든 그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보내든지 아니면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치 뭐 그 헌법재판관이나 뭐 대법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과 비유사하게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냥 내리꽂아서 임명하는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또 임기가 보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제 헌법을 공부해 보면 나오는 내용들, 이거 어디서 많이 유사한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6년의 임기를 보장하는데 일단 위원으로 임명된 이상 자의에 따라서 임명 권한자의 자의에 따라서 교체될 수 없다. 그리고 시차를 둬서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어느 시차가 둬야지 연속성이 인정되면서 특정 어떤 집권 세력에 의해서 이제 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각 임기가 보장 시차를 두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그 전문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현재 이제 뭐 대기 관련 기관에서 한 명씩 추천되고 있는 6명을 보면 세크라멘토, 모하비 사막, 샌프란시스코, 뭐 사우스코스트 제가 해석은 뭐 남부현이라고 하겠는데 거기 이제 각 대기실 관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샌디에고 샌호아킨 밸리의 대기오용 관리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 중에서 추천되고 임명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4명은 각 분야 전문가인데요. 그 전문가에 법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법률 전문가 빼거나 아니면 이제
나름의 이제 뭐 그냥 그런 분들을 할 텐데 현재는 자동차 공학, 의학, 농업, 법률의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들을 하고 있다. 또 대기 분야의 공적 경력을 갖춘 공익위원으로서 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임명을 하고 그 임명하는 분들이 주지사가 임명하더라도 반드시 상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자원위원회는 5년 단위 이제 행정 계획을 세우면서 탄소 중립 정책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혼자서 독자적으로 아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에 있어서 관련된 이제 그 기관들의 의견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 탄소 중립도 좋긴 좋은데 이거를 이제 너무 이제 성급하게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에너지위원회, 공공시설위원회, 노동개발위원회, 환경보호국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를 반영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받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또 자문기관으로서 환경정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자문위원은 이런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수민족,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전역의 지역 대표와 종교단체,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운송 분야, 화석연료, 전력, 농업, 녹색기술, 공정보건 등의 분야를 대표하는 자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어쨌든 모아서 관련된 자문의 의견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각 기관들에 있어서도 입장들도 받아서 정책을 형성하도록 탑다운으로 그냥 정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그 결정함에 있어서 이제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들을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이런 대기자원위원회는 이제 룰메이킹 권한이 있는데 우리 치면 뭐 룰메이킹은 행정 입법에 준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에도 주 행정 절차법이 있습니다. 주 행정 절차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 국무장관 소속의 행정법제실에서 공포한 규정에 따라야 되고요. 환경보호국 등의 권한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면제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공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는 이해관계인의 청문권이 보장되도록 룰메이킹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회가 그냥 내가 권한이 있으니까 나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 제정 프로세스에 관련돼서 이해관계나 청문권이 보장되는 내에서 행정 계획을 정하는 거죠. 내가 그냥 정하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거수기로 뭐 어떤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관련된 여서 이제 이런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가 어떤 행정 처분, 우리 좀 처분이란 표현이 이제 그 우리식의 좀 표현이긴 해서 이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의 이제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좀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행정처분 권한에 있어서는 또 행정절차법, 보건안전법에 따라 또 흥목이 또 보장됩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제 뭐 200 사건이 있는데요. CLB니까 방금 봤던 대기자원위원회랑 이제 200라고 하는 인권 단체 관련된 소송이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좀 시간이 되긴 했지만 살펴보긴 하면 2017년도 캘리포니아주 CLB가 이제 5년 단위 행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도에 인권 단체인 이 경우에는 이대로 그냥 이 감축 목표대로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게 누적 격차 감소 지표가 이게 위법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에 제기하고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인데요. 구체적으로 2017년도 행정계획은 캘리포니아주의 공정고용 및 주택법, 연방주택법, 캘리포니아주 보건안전법 등을 위반해서 소수민족에게 불균형적인 위해를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기후변화 소송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뭐 툰베리처럼 왜 더 이제 탄소 배출 더 감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더 앞서 가자. 왜 우리 미래 세대들 위해서 이제 우리 깨끗한 공기 마시고 싶다 이런 그런 소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반대 소송인 거죠. 이건 반대로 이대로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가버리면
문제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소수민족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되게 좀 특이하죠. 관련돼서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관련해서는 이 그런 행정계획과 소수민족의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의 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하면서 이런 행정계획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및 캘리포니아 청정대기법을 위헌 때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 결정이 종국적인 어떤 뭐 어떤 재판으로서의 어떤 판결로서의 어떤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방소항변이라고 해서 이제 관련돼서 이거가 애초에 소송될 거리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CARB 이제 변호사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이거는 소송이 될 만한 것이다. 소송이 될 만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 그 이제 소각하 신청이라고 했잖아요. 그 모션을 그건 아니고 이거는 소송이 될 만한 사건이라고 하면서 약간 나름의 중간 결정인 것처럼 결정이 나왔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지적했냐면 독립적인 차량 운행 거리 감축 요건, 캘리포니아 환경 기준법을 적용받는 모든 프로젝트는 탄소 중립 요구, 지역 기후 집행 계획을 위한 1인당 온실가스 목표치 이런 내용을 통합하는 지역 사회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에는 정당한 목표 합리적으로 관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을 상대로 저렴한 주택을 거절하고 통로시장 연장을 부당히 강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판시하긴 했는데 이게 뭐 그 종국 결정으로서 종국 판단으로 나온 것은 아니었던 거고 나름의 소각화 신청에 있어서에 대한 답변으로서 나왔던 그런 중간 판단 내지 어떤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국 판단은 아니었던 것이고요. 이거 내용들 보면 나름 이 관련돼서 CARB가 아까 봤던 것처럼 굉장히 CARB 구성원도 이제 되게 이렇게 전문성 띄우는 건 기본이고 관련돼서도 주 상하원의 어떤 관여를 하면서 민주 정상을 갖추고 있고 심지어 이 내용들을 결정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어떤 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차적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내린 결정이 어떻게 보면 과격할 수도 있다. 너무 소수민족의 불균형 위해를 끼친다고 하면서 하는 위법위원이라고 하는 결정에 있어서도 그런 의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니 과연 이게 한국에서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해적입니다. 한국형 거버넌스 관련돼서 이제 이 따져 본다고 하면 글쎄 뭐 적법 절차 관련된 내용들은 뭐좀 자세할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전기사업법 관련 내용들 보면 전기사업에서의 어떤 허가, 발전 사업자가 가지는 사업 계속에 대한 기대는 미국법상 적법 절차 보호 대상에 대한 적법 절차 재산의 첫 번째 아니야 재산 프로퍼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200 사건을 본 것처럼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취약계층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경우 그런 목표치 같은 경우라고 하면 특수하게 또 적법 절차의 대상이 되는 어떤 권리나 이런 것들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탄소 중립 관련된 거버넌스 과정에서 우리나라 한국형 탄소 중립 거버넌스에서 요구되는 그 내용에 따라서는 적법 절차 강도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부적 통제 확보가 가능하도록 민주적 전달성 정무성 보장되어야 된다는 이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런 그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내용들에 관련된 이제 나온 에너지 저감 진원 법률안을 검토해 보면 근데 문제는 미국의 그런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논의를 이미 봤는데 한국에서의 이 논의들은 약간 좀 그 수준이 좀 다르다. 에너지 전환 지원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지원위원회가 뭐 자문하는 건지 청문 절차 준해서 뭔가 뭐 하는 청문 절차를 주재하는 건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죠. 이제 제 10조를 보시면 이제 아직 이게 법이 된 건 아니고 준비 중인 법안이었던 건데 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협약 체계를 동의하지 않은 발전 사업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당 발전 사업을 위한 지정 등의 철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정을 철회해버린 발전 사업자는 그냥 뭐 그 망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그 어쨌든
중대한 결정을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는데 나름의 이제 요식행위인지 아니면 진짜 뭐 어떤 절차를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심의 의결을 거치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나 의결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위원회 구성원 자체가 편향돼 있거나라고 한다고 하면 그 장관이 내리는 이런 결정들이 정당한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이나 지정 철회 등이 결정된 그 제한되거나 박탈되는 발전 사업자의 이익, 그리고 지원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잘못된 결정이 이루어질 위험성, 그리고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요구되는 적법 절차의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형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논의에 있어서의 에너지 전환 지원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보면 좀 약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원위원회는 지금 장관이 내리는 결정을 위해서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거죠. 장관이 어떤 결정함에 있어서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위원회는 장관이 주재하는 거죠. 위원장이 장관이다. 장관은 당사자니까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이런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얘기를 듣는 오히려 이제 이게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연 그 장관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거를 공정하게 들을 수 있을지 적어도 이제 그 위원장이 네. 특히 의결까지 하게 된다. 심의를 하는 것이 의결까지 하게 되는 경우에 의결을 해야 된다. 물론 위원회니까 뭔가 위원회에서 뭔가 그 안건을 토의하면 그 뭐 나름의 의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이게 의결을 했다고 해서 뭔가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이 법안을 보면 의결을 거친 다음에 결국 결정은 장관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이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문성, 전문성, 민주 정당성 다 갖춰야 되는 것인데 위원장이 또 위원들을 임명하거든요. 근데 그 위원장은 방금 봤듯이 장관이죠. 장관이 자기가 임명하고 위촉하면 그 위원회가 제대로 잘 굴러가겠느냐. 제 생각에는 거수기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그 법안이 이제 타당한지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CARB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타당한지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 관련돼서 하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그 탄소중립 기본법에 좀 나와 있는 내용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도 이런 기본계획, 정대책, 특별지구 지정할 때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제도로 두고 있고 방금 봤던 에너지 전환 지원위원회 이건 문제 아직 아니긴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도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특히 이런 그 심의 의결에 대한 내용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또 변경협약 체결을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 지를 박탈하고 전력계통 운영 시 석탄 발전기 발전량을 직접 제한하는 등의 굉장히 이거에 관련된 이해 간사자에게는 정말 구체적이고 어쨌든 직접적인 이익이나 또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우리 지금 처분성이 나름의 이제 농후한 진짜 그 뭔가 처분을 따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행정 결정인데 이 행정 결정을 좀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름의 이제 그 안을 제시하던지 아니면 청문을 주재하던가 아니면 이제 자기가 이제 자문을 하던가 하는 그 위원회의 구성원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게 구성되느냐 의문이다. 의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건 기본이죠. CERB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었잖아요. 나름의 이제 그 의회가 관여하는 형태였던 건데 없다. 뭐 임기는 2년이긴 하지만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 나름의 결론은 탄소 중립 거버넌스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한 정책 결정이라는 거죠. 다른 것보다도 국민 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결정이고 특히 그 결정이 직접적인 그 이해관계인 어떤 사업자라든지 관련된 그 이해관계인들한테는 정말 절벽할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중대한 영향과 그 결친 과정에서 과연
적법 절차의 원리, 절차적 그런 어떤 그 원리들이 잘 구현되고 있는지에 있어서는 CARB 사례를 살펴봤을 때 CARB 관련된 사례라든지 아니면 200 사건에 관련된 사례를 봤을 때 한국형 이제 그 탄소중립 거버넌스에 관련된 법안들이 있거든요. 법이 물론 탄소중립 기본법은 제정이 됐고 그 외에 에너지 진원 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에너지 전환 지원 법률안이 있긴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보면 좀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2050 탄소중립 노쇠성장위원회에 관련된 이 심의제도를 거치려고 하는 이 위원회가 당연히 국무총리, 주무장관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에 위촉한다. 아니 국무총리나 주무장관들도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인 것이긴 한데 나머지 대통령이 하면 결국엔 이 중요한 거를 5년 임기 내에 있는 그 정권이 다 결정을 하겠다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충분히 결단이 있을 수는 있긴 있겠지만 관여되고 있는 이게 대통령이니까 여당도 있지만 야당의 의견을 좀 들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국회의 어떤 논의들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 논의가 좀 관여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게 이제 이 기준이 있는지 위원회 자격이라든지 그리고 공적인 이익, 사적인 이익 어쨌든 이런 자기 이해관계를 정당하게 대변할 수 있는 구조인지 의문이다. 에너지 전환 지원 법률 아니에요. 아직 이건 통과된 건 아니니까 안에 이제 올라와 있는 안들을 봐더라도 위원장이 장관인데 장관이 자기가 중요한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한테 뭐 얘기를 들으려고 하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위원회 위원장도 장관이고 장관이 나머지 위원들도 다 임명한다.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결국 거수인 거죠. 앞에 이것도 결국은 대통령이 다 뭐 하겠다는 거잖아요. 탄소중립 기본법에서 나오는 이 위원회도 그러니까 근데 이 에너지 전환 지원 법률안이 나오는 에너지 전환 지원 위원회도 장관이 다 한다. 장관이 다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회가 잘 굴러갈 수 위원회라고 하면 적어도 회의체 형식으로 위원들을 해서 어쨌든 각 개개의 사람들로부터 나름의 얘기를 잘 들어서 뭔가 이제 나름의 이제 그 소통할 수 있는 공간과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탑다운으로 해버리면 이게 무슨 뭐 가서 회의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이제 하고 있는 석탄 발전 상한제도 결국에는 장관의 일반적 결정으로 하는 것인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전기 사업 및 전시장과 관련된 장관의 권한 행사에는 심의를 거치라고 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 상한제 그러니까 이 안건에서 이제 새롭게 개정 법률 안에 나오고 있는 석탄 발전 상한제에서는 이게 전기위원회 심의 사항인지 물론 심의 사항에 거친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 논의도 같이 전기위원회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위원회가 정말 잘 돌아가는지 또 의문이긴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석탄 발전 상한제가 되거나 아까처럼 이제 발전 사업자 지위를 이제 철회시키는 경우라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게 정당한 보상 절차, 제가 형법 23조 3항에서 보는 것처럼 뭐 수용 사용 제한에 관련돼서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하는 경우에 정당한 보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보상에 그러니까 제한하고 있고 발전 제한도 제한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수용까지도 수용에 유사하게 나름의 이제 발전 사업 지위를 철회시켜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건데 보상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의 절차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본 것이긴 한데 현재 탄소중립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적법 절차에 대한 논의가 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의 논의, 특히 캘리포니아 주의 논의들을 비춰봤을 때는 약간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것이 저의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